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죠. 오늘 비가 그친 뒤에는요, 가을의 문턱에 한 발 다가설 거라고 합니다. 올여름 최악의 무더위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고민이 많지만 이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그렇습니다. 자,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부터 소개해드리죠. 매일경제 일면 아래쪽에 좀 기사가 있는데요. 예대금리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대금리라는 거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그러니까 은행에 저축을 했을 때 받는 이자, 그리고 돈을 빌릴 때 내야 되는 이자, 이 차이를 말하는 거죠. 자, 은행 예대금리 차이, 신한은행이 최고더라. 지금 정부가 은행들이 이자 장사 너무 세게 한다, 이거 문제 많다 그러면서 이 금리 차이 이제 공개하기로 돼 있죠. 이자 장사 들여다보니까요, 신한은행이 최고인데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은행을 포함할 때는 전북은행이 1위를 차지했다. 지금 여기에 꼽히신 은행들 대단한 부담을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이걸 일부러 느끼라고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오늘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죠. 자, 역시 경제 관련 뉴스가 일면 기사에 크게 실려 있는데요.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무역 적자가 커지면 좋지 않죠.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환율은 장중에 1,340원을 넘어섰습니다. 달러당 이 정도입니다, 지금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설상가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전망을 적어놨죠. 좀 더 보죠. 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역 적자, 누적 적자가 254억 달러인데요. 이거는요, 물론 한참 전입니다만 1996년 한 해 규모보다 많다. 당시에는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환율은 13년 4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자,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수출하는 물건 가격은 달러로 바꿨을 때 싸지죠. 반면에 우리가 수입할 때는요,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로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초등 그리고 중학교 코딩 교육을 2025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방안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한 내용이 코딩 교육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요, 대학 교육과 관련돼서는요, 5년 6개월이면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끝낼 수 있게, 디지털 관련 분야 전공에서 다 끝낼 수 있게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짧죠? 지금은요, 이거 거의 한 10년 걸리는데 이거를 5년 6개월 정도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 중등, 코딩 교육 좋은데 이거 가르칠 선생님은 확보됩니까? 일단 의문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5년 6개월 만에 학석 박을 끝나는데 교육의 질은 담보됩니까? 이거는 아직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시죠. 민심 받기가 빠진 민주당 전당대회 열차. 전당대회 열차인데 민심 받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8월 28일 이제 최종 끝납니다. 결과가 확정되는데 지금 서울과 경기도만 남아있는데 확대명의 당원 무관심이 이어졌다. 최종 투표율 40% 될까?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요. 민심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다양한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분석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현근택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는 조대진 변호사 오늘도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패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내 탓.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될 경우는 당신 탓이야.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슈에서 이런 키워드가 나왔는지요. 여야 특별감찰관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거래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대통령 친족 그리고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이 참모들에 대한 감시를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북한인권재단이 요거 새롭게 좀 이슈로 제기가 된 거죠. 거래 줄다리기다. 여당에서는요 특별감찰관 요걸 국회에서 이제 뽑아야 되거든요. 먼저 몇 명을 복수로. 자, 수용 조건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내걸었어요. 여기 보면 민주당 재단 이사 추천하라. 그러자 민주당에서는요, 아니 왜 이 두 문제를 연계합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요 내용만 보면 잘 안 될 것 같죠, 지금요? 이렇게. 자, 그럼요. 여야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서로 주고받는 말들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를 하십시오. 그게 민주당이 사과할 내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진성준 수석 대표 부대표께 여쭤봤더니 아직 공식적으로 국회에 요청이 온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해놨습니다. 그게 뭐 연계할 사안인가요? 딱 붙이는 걸 보니까 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 이렇게 조건들 붙이는 건 하지 말자는 소리죠. 저희도 회의하면서 특별감찰관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정부에서 먼저 공문을 보내고요, 국회로. 그러면 국회 절차가 시작되거든요. 여야 4명의 목소리 들어보셨죠,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요? 뭐가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요. 다들 하자고 했는데 실제 나타난 분위기는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사안을 다루는 2가지 기사를 지금부터 연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간 바라보는 지점이 틀립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특별감찰관 놓고 흥정하는 여당. 이 기사는 여당이 흥정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같이. 민주당은 연기할 사안 아니다. 방금 들으셨죠? 조건 붙이자는 건 말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여당이 갑자기 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재단 이사 이 문제 들고 나서 흥정하고 있다. 약간 여당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다음 기사 보시죠. 대통령은 특감관 추천해달라는데 야당은 공문부터 보내라. 이 기사는 야당이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공문 얘기를 꺼냈다, 여기는. 대통령실은 추천하면 수용한다. 근데 여야는 진전 없이 말싸움이다. 앞선 기사하고는 각도가 좀 틀리죠, 지금요. 바라보는 지점도 다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소속으로 계시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일단 특별감찰관 그동안 대통령실도 기꺼이 한다. 여야 필요하다. 하겠다. 했어요. 근데 막상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가 들어가 보니까 조금씩 달라지는데, 일단 여당에서 나온 게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동시에 이건 처리해야 된다. 임명과.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감찰관 문재인 정부 때 임명 안 됐는데 이거 사과하세요. 근데 2가지 다 민주당이 안 할 것 같은 사안이거든요.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여야 논의 과정 뻔히 오래 걸리더라도 타협도 안 될 걸로 보이는데, 이걸 들고 나온 거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왜 단독으로 특별감찰관 얘기는 안 합니까? 그 대통령실 입장은 국회에서 예. 3명의 그 특별감찰관 후보를 명단을 주면 당연히 따라야 되고 임명을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의지를 밝힌 것이고요. 근데 여당에서 조건을 들고 나왔어요, 지금. 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에 있다가 사퇴하고 예. 한 명이 있다가 사퇴하고 나서부터 지금 몇 년째 6년 넘게 그렇죠. 없는 자리에 박근혜 앉아 있습니다. 정부 임기 일부와 문재인 정부 임기 전체에 전체가 걸쳐 없는 거죠.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예. 대통령실 내부의 어떤 인사들, 대통령의 배우자와 뭐 사초인의 친족, 뭐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 직위에 있는 분들에 대한 감찰을 하라고 만든 건데 예. 그 제도의 운영 취지를 몰각하고 문재인 정부 내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어느 정도는 그럼 사과를 일단 아까 사과를 받아야 된다. 뭐 받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 입장 표명은 필요한 거 아닌가 봅니다. 아까 조우섭 의원 예. 민주당 그 입장을 보면은 이게 사과할 일인가 하면서 굉장히 좀 생각이 없는 걸로 보여요. 전혀 사과의 생각은. 그런 인식을 갖고 예.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 지적하겠다는 거고 자 예. 그럼 여기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같이 연계하자 이 얘기는 북한 인권법이 뭐 통과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임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그 그렇습니다. 부분을 지적한 건데 자 그러면 왜 연계를 하느냐 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 뭐 여야가 국회에서 원내에서 얘기하는 뭔가 이 법률안 통과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연계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꼭 예. 이 경우에만 한해서 안 하려고 하면서 연계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또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보고 결국은 양쪽 다 뭔가 일을 하겠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서로 어느 정도는 양해할 건 양해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럼 사과 문제는 차치하고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 문제를 민주당에서 동의해서 임명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불발될 경우에는 특별감찰관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럼? 거기서부터는 원내에서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대통령실에서 이미 입장을 냈습니다. 예.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니까 또 그러한 대통령실의 의지에 맞춘 또 국민의 여론도 있으니까 여야 협의 과정에서 그것도 다 감안을 해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리라 이렇게 기대해야죠. 가만히 듣고 보니까 유석 전 대변인 말씀에 일단 여당이 뭔가를 세게 부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근데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연계가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일단 상황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송구택 변호사, 이제 민주당 소속이시네요. 북한 인권재단 이거 과거에 2016년인가요? 일단 여야가 만들기로 합의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어요. 이사를 각각 임명을 해서 재단이 출범해야 되는데 아직 임명도 안 되고 출범도 안 돼요. 이 문제가 이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민주당은 이 인권재단에 대해서는요? 뭐 이것도 아마 여야가 뭐 아마 5명 추천하게 되는 걸로 알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의장. 근데 국민의힘은 이미 추천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근데 굳이 저는 그 특별감찰관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특별감찰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공약 사항이었거든요. 예. 하겠다. 그러니까 예. 문재인 정부에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와서는 이제 우리는 할 텐데 어쨌든 뭐 민주당도 사과하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 대사관이라 인권 재단의 이사도 이사, 추천하라고 나오는 건데 그건 제가 보기에 좀 하기 싫다는 얘기 아닌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싫다라는 그렇죠. 왜냐하면 느낌이 지난번에도 대통령실에서 이 브리핑하다 논란이 됐었어요. 예. 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안 할 수 있다 이러다가 이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한번 거둬들인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런 기억해 보시면 그런 논란이 됐었는데 예. 왜 그러냐면 통일부에서는 북한 인권 재단 이사 추천해 달라는 건 공문은 바로 보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 특별감찰관 임명해 달라는 공문 안 보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말로도 했다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다시 또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논란이 왜 됐냐면 아시겠지만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친인척 관리하는 감시하는 데잖아요. 지금 예. 가장 핵심이 이제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건희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거를 감찰하겠다는 거예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가 보기에 지연 전술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내키지가 않는 것 같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북한 인권재단은 그거대로 하면 돼요. 이건 물론 야당일 때 아마 그렇게 요구는 했던 것 같은데 야당일 예. 때 요구하던 거거든요. 둘 다 해달라고. 예. 근데 그거 지금 여당 되는데도 어쨌든 정권 교체를 했고 본인들이 키를 잡았잖아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다 아시겠지만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검찰 출신 비서관들이 어찌 보면 예. 1차적인 타겟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감시 감찰하는 사람을 두고 싶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 그럼 민주당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 기꺼이 할 의사가 있습니까? 있죠 당연히. 이제 그럼 할 같이 거는 하면 같은데, 되는 거 아니, 근데 아닙니까, 그거를 연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왜 연계하죠? 아무 관계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야당일 때 요구하던 거를 지금 여당 돼서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럼 거예요. 제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유석 대변인 말씀이나 송구택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각각의 정당의 입장은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감찰관 기꺼이 임명하겠습니다예요. 그리고 송구택 변호사 말씀을 들어보면 인권재단 이사 기꺼이 임명하겠습니다. 그럼 기꺼이 다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각자 하면 되는 거죠.
그걸 각자 해야 연계시킬 된다. 필요 없는- 따로 그럼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감찰관은 감찰관대로 가고 예. 인권재단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 두 개를 연계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전혀. 이걸 안 했으니까 이걸 못 어차피 하겠다는 다 건 의사 없는 있으면 같이 거예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성격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아. 지금 야당일 때 그렇게 요구했었거든요. 예. 여당 돼서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인권재단만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공문도 보내시고 추천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과거 거니까 사과해라. 왜 사과를 요구합니까? 이미 정권 교체에서 정당성을 그러면은 얻었는데. 제가 다른 질문. 만약에 이걸 연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가자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국민의힘이 같이 가자고 계속 주장을 한다면 특별감찰관 임명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여당 손에 달린 거죠. 여당이 뭐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아까 그 키워드가 나온 건가요? 안 되면 당신 탓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건 그러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안 되면 아마 이제 손해 볼 거는 여당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민정수석도 없고 특별감찰관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예. 사실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여론조사 대부분 보면은 민정수석을 폐지하면서 특별감찰관도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여론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럼요. 여론이 많이 높게 그렇죠.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감찰관을 안 열려다가 다시 하겠다는 얘기 나오는 것도 그런 여론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최대한 늦게 예. 만들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여야 정치인 4명의 목소리 들려드리고 지금 두 분께서 이 각각 여야 소속 두 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지금 이게 뭔가 타협이 되기가요. 자, 지금 여야가 각각 한 축이죠. 또 다른 축이 대통령실입니다. 앞서서요. 최근에 이제 홍보수로 다시 가셨죠. 김은혜 당시 인수위 대변인 시절에요. 인수위 그 선거운동 한참 뭐 인수위 그 내용 시절에 요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한참 벌써 이제 몇 달이 지난 얘기인데 그 당시 모습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감찰관제도로 운영하신다는 얘기가 당선인은 늘 일관돼 왔죠. 이게 법과 원칙이 당선인과 그 누구에게도 예의 없이 적용돼야 된다는 뜻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어제입니다. 이 질문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질문이 던져졌어요. 그리고 답변이 나왔는데 이겁니다. 아니 대통령실의 의지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있다면 공문을 빨리 국회에 보내서 빨리 추천해 주세요.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의 답변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요청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절차가 없다. 규정에. 그러니까 안 한다는 뜻입니다. 공문 보내고. 그냥 국회에서 알아서 해주세요입니다. 지금. 김재섭 위원장. 네. 근데 필요성을 그렇게 절감한다면 뭔가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보내는 절차가 없더라도.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정부질의하는 예. 과정 속에서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됩니다라고 국회를 통해서 호소를 한 일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싫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누이 계속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절차상의 문제, 특히 뭐 말하자면 필요한 요건으로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도 않은 공문을 그러니까 가지고 뭔가 서류 형태로 요청하는 거. 예, 그거는 조금 저는 궁색하다고 봅니다. 정말로 뭐 말 그대로 야당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진행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도 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 조건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안 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새기지 않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특별감찰관도 한 5년 정도, 5년 이상 이제 공백이 있었던 예. 것이고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과 관련돼서도 6년째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렇습니다. 공백 상태로 남아 있는 뭐 것이거든요. 그냥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야당의 시절에도 꾸준하게 지적을 해왔고 예. 여당으로 바뀌었는 경우에도 사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야에 따라서 우리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제가 그 북한인권재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여당인 경우에도 야당인 예. 경우에도 꾸준하게 그냥 방치만 시켜놓고 있거든요. 요청을 하거나 하지 말자란 얘기 한 것도 아니고 북한 인권재단이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비판과 지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재단을 왜냐면 통해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예. 곳이 바로 저 인권재단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방치하고 뭐 찬성하면 찬성한다, 반대하면 반대한다. 구체적인 입장도 없이 그냥 아. 여당일 때 야당일 때 계속 뭉개기만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정말 필요한 이 북한 인권 재단에 대한
인사 추천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법사위원장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예. 민주당이 사개특위를 붙여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라. 예. 사개특위를 조건으로 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예. 넘기겠다는 조건을 걸었거든요. 예. 그걸 저희가 하지 말자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국회 내에서는 늘상 어떤 조건부 합의 같은 것들이 예. 늘 있는 것이고 여야 각각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조건부로 붙이는 경우가 너무 근데 많거든요. 민주당이 사실 북한 인권재단 문제를 내켜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드리는 결과적으로 말씀입니다. 일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래서 여야가 빠르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 그리고 야당도 지금 여당도 다 각각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 예. 이 조건부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일 테니까 얼마든지 임명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받아들이면 해결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빨리 하자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뭐 별개의 문제니까 안 된다 각각 합시다라고 하면 하세월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여야가 예. 의지가 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하고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는 하자고 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네요. 지금 자꾸 이렇게 뭔가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조대진 변호사. 만약에 특별감찰과 이런 식으로 뭔가 잘 합의가 안 돼서 계속 시간이 가면 이거 필요성은 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특별감찰관이 없으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이거? 그 특별감찰관이 없으면 지금 상태로 그냥 계속 간다면 계속 간다면 당연히 감찰을 받아야 될 쪽이 대상자들이 속해 있는 쪽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감찰받아야 될 쪽은 이제 여당에 관련된 쪽일 텐데 예. 대통령실 관련된 사람들일 텐데 만약에 관련돼서 감찰을 받아서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당연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연시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야당이 받아들이기 조금 불편한 내용, 예. 뭐 사과를 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을 내거는 것도 어차피 거절될 걸 아는 조건들을 걸어서 이거를 예.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애초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뭐 그 연계하지 않고 따로따로 그냥 이것만 주장을 하면 예. 진행을 하면 얼마든지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별도로 한다면 민주당은 기꺼이 아마 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별도로만 하더라도 해결 방법이 생기는데 연계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상대방의 의사를 뭐 예측을 하고 예. 그 예측을 반대할 거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조건을 내세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이슈를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여론이 반응이 있겠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각각 왠지요 지금 뭐 누구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뭐 싫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분위기상으로는요. 각각 여야가 뭔가를 내켜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 거는 뭔가 이렇게 발언들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을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고요.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이제 대통령실 관련해서 지금 뭔가 조치가 있다 이런 기사예요. 보시죠. 쇄신 이런 거 외쳤죠. 대통령실. 윤석열 캠프 출신 비서관 감찰 착수.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걸 아는 겁니다. 외부 인사 부적절 접촉 그리고 인사 개입.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거 이게 좀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뭐 혐의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 앞서서요 이게 특별감찰관하고 관련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서관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아니에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일을 감찰관이 다뤄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발생을 했어요 이런 게. 여기 보면 여당 실세 추천 인사 행정관은 자진 사퇴했다. 지금 인사 문제,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의 인사 문제가 뭔가 잡음이 발생을 한 거예요 지금. 뭔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요게 기사가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논문 얘기군요. 이거 국민대 얘기인데,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문제 있다. 국민대 교수 69명 성명 발표. 얼마 전에 뭐 교수들이 투표를 했는데 이거 뭐 다시 뭐 재검증 안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투표에서. 근데 일부 교수들이 그것도 문제 있다. 이거 해야 된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의 재검증안 부결에도 정당성을 놓고 학내 여지는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총장이 뭔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요 어떤 결정에 앞서서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뭐 이겁니다. 조대진 변호사, 지금 국민대 상황이 어떤 겁니까?
지금 국민대는 그 국민대 자체에서 영구 부정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예. 김건희 여사의 그 논문이 표절 논문이 문제에 대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렸는데 이걸로 인해서 교수 진영이 완전히 학내에서 두 쪽으로 쪼개진 걸로 지금 분열이 보입니다. 된 겁니까? 네, 한쪽에서는 여전히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뭐 학교에서 성명을 내기도 하고요. 예. 그거에 대한 반대에서 또 여전히 학교 측의 그 결정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옳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그 입장도 뭐 있는데요. 학교를 위한 결정이었다, 맞는 결정이다. 또 이런 네. 쪽이 있군요. 네, 그렇죠.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이제 국민대 교수회가 다시 한번 이제 또 의사를 물었습니다. 교수들에게. 예. 교수를 물었는데 국민대 교수의 그 결과에서는 뭐 압도적인 수라고 뭐 보여지는 뭐 입장에서 예.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재검증하는 거 이거 필요 없다. 부결된 재검증에 거죠. 그 안에 대해서.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에 판단을 내렸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관련된 재검증에 관련된 조사를 하는 입장 그 상황에서 교학부총장이라는 분이 이제 이메일을 돌린 거죠. 교수들에게. 네, 교수들에게 재조사가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뭐 끼친 거 혹시라도 준 거 아닌가. 아니냐. 그래서 괜한 또 오해라든지 이런 추측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부총장의 이메일 내용은 뭡니까? 뭐라고 보낸 겁니까? 그 국민대 교학부총장이 교수들한테 이제 재조사 만류하는 재조사 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학교에서 결론이 재검증 났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네.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뭐 이렇게 담지는 않았지만 재조사를 조금 만류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대학 한 곳이 지금 계속 이게 이것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되고 구성원들끼리 다른 의견이 나오고 좀 이러는 상황입니다. 지금. 만나면 싸운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만나시면 싸울까요? 어제 국회 상황이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요. 앞서서도 한번 설전을 벌였는데 어제 또 있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국회 출석했거든요. 법사위원회입니다. 자, 그 기사 소개해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 야당에서는요. 검수원복 법해석 모순이다. 검수완박이 있었죠. 앞서서. 근데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이걸 줄여서 검수원복이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거 했다. 근데 모순이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한동훈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또 이렇게 받아칩니다. 저렇게 현장에서 얘기했어요. 발언이 셉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해서 막 뭐라고 질타를 하는데 법을 그쪽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일단 요 사안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 보시죠. 검수원복 놓고 한동훈 박범계 또 충돌했다. 요 두 인물은 전현직 법무장관이죠. 또 충돌했다는 거예요. 어제요. 뭐 시행령 얘기, 위장 탈당, 뭐 꼼수다 그러니까 이쪽도 꼼수라 그러고 서로 맞붙어쳤어요. 자, 이 뭐 글자로 소개해드리니까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상 몇 가지 장면 묶었습니다. 보시죠. 장관님이 청구인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해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금지되었다. 그리고 2022년에 법을 통해서 이러한 직접 수사 범위 축소는 더욱 심화되었다. 왜 중을 등으로 바꾸셨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걸 중으로 읽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표현하는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이 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예. 수사권에 검찰이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이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그 외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함. 저는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검수원복 꼼수 아닙니까? 시행령 갖다 꼼수 부린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검수완박 자체가 먼저 꼼수였어요. 이렇게 또 받아친 거예요. 서로 꼼수라고.
이 사안이 첫 번째 장면이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여기는 최광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등장합니다. 최광욱 그따위 태도를 이렇게 되면 이제 좀 험악해지는 거죠. 그러자 한동훈 지금 장관에게 막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갑니다. 팽팽한 입씨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상황 역시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지난번에 대법원에 대한 질의도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사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이제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건지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한동훈 장관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꾸 부각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피해자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지금.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그런 태도를 바꾸란 지금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자,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이런 것이죠. 식의 태도가 저를 보고 저한테 얘기하고 어디를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의 모습들을 원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뭔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또 하나 물읍시다.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형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대기요?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KBS 정현주 전 사장 배임 혐의로 기소한 적이 있죠. 대한민국 검찰이. 기억합니까? 말씀하십시오. 기억합니까? 말씀하십시오. 저 태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대단하죠? 국회에서 지금 모습들이요. 자, 현국택 변호사. 네. 일단 한동훈 장관이 국회 갈 때마다 이제 충돌 사항이 네.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렇고요. 이 상임위 차원도 벌어져요. 근데 보면은 한동훈 장관 일대 민주당 위원들 다수입니다. 일대 다수에 항상 설전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있고 나면은요. 언론에서 다루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의 존재감만 키워준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그걸 알면서 그러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 계속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날뛰는 겁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봐준다 그럼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해석해주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저거는 어떤 상임위 하면서 국회의원이나 의원이 예. 본인의 신상 발언을 하는 중에 예. 거기에 어찌 보면 감사 대상이나 답변하러 나온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피해자 아닙니까 얘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최광욱 의원이 그럼요. 굉장히 건방진 태도죠. 그따위 이런 표현도 그럼요.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문제 말이죠. 지금 최광욱 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 이동재 사건 채널A 관련 사건에서 예.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대해서 법사위에 그러면은 재판을 받거나 모든 사람들을 질문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관련 없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근데 당신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돼요? 본인이 수사 지휘했던 사건이다. 그럼 본인이 수사 지휘를 해서 기소를 했어요. 예전에 이건 다른 사건입니다만 뭐냐면 이게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 예. 발급해줬다. 그걸 내가 수사 지휘했다. 그래서 당신 기소했다. 그래서 당신 피해자다. 그러니까 법사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거야말로 이해충돌 아니에요? 장관이 그럼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저기에. 그렇게 따지면 예. 본인은 수사를 지휘를 직접 해서 국회의원을 기소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나와가지고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해충돌이라고 봐요. 예. 그러면 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국회의원들은 법사위에 전부 나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광욱 의원이 예. 이동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채널A 사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질의한다면 이해충돌이 될 수 있죠. 예.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당신 기소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본인이 기소한 사건에 기소됐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하면 안 된다. 그거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죠. 지금은 검사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당신 이해충돌이 있다니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면서 발언 중간에 끼어들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이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법 기술자인 것 같지만 꼼수인 거 맞아요. 왜 그러냐면 중을 등으로 바꿨으니까 지금 당신들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중으로 넣었어도 충분히 그렇게 할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공직자 선거 범죄에 있던 범죄들 그게 이제 빠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부패 경제 범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등이든 중이든 뭔 상관이에요. 범죄 분류 자체를 바꿔버리는 건데.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죠. 지금 공직자 선거 범죄 이런 거에 들어있던 범죄들을 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이라든지 허위공무사 이거는 당연히 공직자 범죄였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부패 범죄라든지 경제 범죄 부류에 넣고 있어요. 그건 중하고 등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중으로 넣든 등으로 넣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당신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한 거 아니냐라고 교묘하게 돌리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전형적인 법기술자적인 마인드로 지금 장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석 전 대변인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게 맞는가? 이거 문제 제기를 하나 했고요. 그리고 형택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 두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다. 최강욱 의원이 옆에 오신 줄 알았어요. 굉장히 놀랐는데 제가 그 말씀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중등 말씀하셨잖아요. 중으로 했을 때도 했을 것 같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권익위에서도 부패 범죄 중에 공직자 범죄를 넣었어요. 그런 해석을 했으니까 그 어떤 단적인 하나의 예로 일반화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일단 그 사안은 그렇게 그런 의견이시고요. 지금 이해충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가 아니에요. 과거에 뭐 피의자로서 수사를 누구를 했던 간에 그 얘기할 계제가 아니고 최강욱 의원은 현직 의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사건, 즉 피의자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하라고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이라고 그렇죠. 통칭됩니다. 채널A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피의자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요. 그렇게 했다고 이제 진술을 강요하도록 했다는 어떤 의혹을 받았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그럼 하지도 않은 채널A 기자의 말을 옮긴 것으로 지금 최강욱 의원은 그렇습니다. 재판을 받고 그 있잖아요. 얘기를 갖다 글을 썼는데 그게 논란이 돼서 그렇죠. 문제가 된 거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피해자는 한동훈 장관이고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다.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법사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국회법 규정에 나와 있는 이해충돌 규정에 걸리는 거 아니냐. 나는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다. 뭐가 틀립니까? 해야죠. 정우택 변호사가 들으시다가 이제 손을 번쩍 드셨어요.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동재 전 기자고요.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유튜브에 나가서 뭐 돈 주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동재가 그 기자가 피해자고 그 한동훈 장관 이거에 대해 계속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받았어요. 무혐의 받았기 때문에 이제 벗어난 거죠. 약간 의혹이 있었다가 이제 무혐의가 된 거죠. 그렇죠. 무혐의했기 때문에 뭐 재판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범관계로 의심돼서 수사를 받다가 어쨌든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거고 이동재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한동훈에 대해서는 재판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꾸 과거의 사건과 이제 연결관계처럼 그러니까 직접 이해관계는 없는데 마치 이제 내가 피해자인 사건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수사 지휘를 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사적 감정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걸 문제 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직접 사건과 관계가 없는 거죠. 두 분 지금 말씀하니까 좀 뜨거워지잖아요. 지금 근데 당사자 둘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금요 어제 여러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낮에도 그렇고요. 저녁에도 굉장한 입출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서 그냥 압축해서 몇 가지 장면만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린 겁니다. 이게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모습이고요. 다음은요. 어제도 상임위가 여러 곳 열렸는데 다음 기사 소개해드리죠. 여기는 이제 정무위원회죠. 다른 상임위가 열렸는데 이제 권익위원장이 출석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한 건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대통령 특검 시절 청탁법 위반 소지,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무위에서 야당 질문에 답변을 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금 전현희 위원장은 사퇴 압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된 자리인데 아니 문재인 정부 끝났는데 정무직인데 왜 그만 안 두세요? 약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선요. 요 사퇴 관련된 부분 어제도 또 나왔어요. 그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감사로 인한 강한 사퇴 압박과 또 공포심, 두려움 이런 걸 느끼고 있고요. 특별조사국의 감사 자체는 형사 고발을 목표로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 책임을 지시고 지금 평산마을 가셔서 외로워하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찾아뵙. 공적으로는 지금은 현재 이 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알박기가 전혀 아니고요. 국민들께서 정해주신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한참 오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기사의 큰 제목으로 된 이 내용이거든요. 역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그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현직 판사와 현직 기자에게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있고 3만 원 이상이라면은 청탁금지법 위반 아닙니까? 그럴 소지는 있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음식물의 가액이라든지 그리고 또 참석한 분들의 숫자라든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가 이렇게 갈래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죠? 뭐 질문을 들어보니까요. 갑자기 저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재섭 위원장. 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 거취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일반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 그러면 예. 뭐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행정부랑은 별개로 뭐 독립된 뭐 헌법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산하 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그 필요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정책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역시 보장하는 것 역시도 저는 민주주의의 일환이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이제 특별론으로 좀 들어가 보게 되면 전현희 위원장의 자격 문제를 우리가 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나가라 마라 하는 문제와 그 별개로 과연 전현희 위원장이 저 국민권익위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이분에 대한 자격 문제를 논하게 되면 전직 민주당 의원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전직 민주당 의원인 것을 배제하고 예. 그동안 전현희 위원장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탁금지법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청탁금지법에 뭐 당연히 위반되는 소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예.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재명 의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었을 때 당시에 이제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은 뭐 친하면 변호사 꼭 무료로 해줄 수 있다, 공짜로 해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적이 그러면 있습니다. 편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럼요. 이제 그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판단의 근거가 굉장히 정치적이다라고 예.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권익위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부패 방지, 부패 척결 예.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권에 상관없이 진영에 상관없이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청탁금지법과 관련돼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는 굉장히 너그러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 스스로가 이야기한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리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권익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 자리는 맞습니다만은 예. 그걸 조금 더 좁혀 들어가서 전현희 위원장 자체에 대한 자격 문제로 간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이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위원장의 자격 문제로 좀 봐달라 이 말씀인가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 자체를 지금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 자리 무조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이 사안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 임기가 정해져 있고요. 뭐 이렇게 그 규정된 임기를 아직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가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는 거는 모르지만 임기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본인으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이렇게 짓게 하는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 공정한 역할을 주문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거를 뭐 수장을 당연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는 예.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안은 이거 정권이 교체되면 늘 발생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변경이 되게 되면 이제 자신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고 싶어 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전 정권에 있는 인사들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은 할 텐데 예. 어쨌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뭐 부패 방지라든지 부패에 관련되는 뭐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그 누구가 오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역할만 잘하면요. 예. 그러니까 공정한 역할을 주문하는 것 그것으로 이렇게. 근데 김재섭 위원장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바라보기에 나름인데 예. 어쨌든 그 자기의 이 진영에서 바라봤을 때는 편향된 시각이라고 하지만 지금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명백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금 이제 지켜봐주고 임기를 기다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재섭 위원장. 근데 이걸 바라보기에 따라서 뭐 공정성 시비를 다르게 볼 여지가 없는 것이요. 예. 사실 이재명 의원이 그 과거에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돼서 그 가까운 사이니까 공짜로 해줬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전부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뭐 명백한 법 위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까우면 무료변론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시선에 따라서 다르게 볼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격 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상임위 열 때마다 아마 이 모습 반복될 것 같은데요. 성우대 변호사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이걸 자꾸 변호사비랑 연계시키는데요. 변호사들 무료로 하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민변 소속, 저도 뭐 민변 소속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뭐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까지 몰고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핵심적인 건 하나입니다. 정무직이고 임기 정해져 있는데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감사를 통해서. 그게 결국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에요. 지금 말씀처럼 공정하지 않다 판단은 정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잖아요. 근데 자꾸 뭐 알박기다 나가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에 나 임기 보장됐는데 내 수사하는 거 왜 못해서 징계하느냐. 재판까지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저 임기 보장돼 있는데 공정하지 않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이게 아마 나중에 바뀌면 다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거 지금. 나중에 또 문제될 거다 지금 이런 말씀까지.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안 나가니까 나가라고 감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연장까지 하면서 더구나 장관인데 출퇴근 문제까지 얘기하면서 그러면 아마 저 세종시에 가서 장관들 출퇴근하는 거 다 따져보세요. 다 서울에 있지 저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럼 아마 그분들도 나중에 다 문제돼요. 다 아마 감사받게 되고.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윤희석 대변인께서 손을 드셨어요.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아니 예를 들으셔도 좀 비슷한 예를 들으셔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그렇게 정권하고 싸우게 된 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을 했어요. 지금 전현희 위원장은 이 정부에서 임명한 분이 주체가 다르다. 지금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정부와 철학과 이념이 다른 분이 고위직에 앉아 있는 게 맞느냐. 반대의 경우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발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핵심적인 게 법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고 그거를 중간에 그만두는 건 안 된다. 그거예요. 누가 임명했는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뭐 네 분 말씀하시는데요. 이거요. 정권 바뀔 때마다 늘 발생합니다. 늘. 그리고요.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것 때문에 항상 탈이 납니다. 다 경험했어요. 지금요. 보수 정부, 진보 정부 다 경험했습니다. 그거. 이거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이런 거요. 정리가 좀. 그 일각에선 그래요. 차라리 정무직은 그냥 대통령 임기하고 똑같이 가자. 뒤탈없게. 이런 얘기까지 나올 판입니다. 지금. 자, 이번 키워드는 입맛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어떤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의 뜻대로 다 된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입맛대로입니다. 자, 기사 소개해드리죠. 지금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뭐 당원 개정하는 문제가 좀 수습이 돼서 정리가 됐는데 또 다른 조항 얘기가 신설 조항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우선된다.
지금 대의원 대회는 정당의 가장 최고 결정 기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더 결정권이 강하다, 우선한다. 이런 규정을 민주당 당원에 놓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죠? 이 기사는 이렇게 썼네요. 개딸 입맛대로 야당 당원 개정 논란이다. 여기다 요 표준을 썼네요. 권리당원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가 많은데 그렇다면 결국은 누구 뜻대로 되겠느냐. 게다가 여기 박용진 후보는 대의원 대회 자체가 무력화가 된다. 뭐 이렇게 좀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권리당원 전원 투표 전국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우선된다. 이걸 새로운 조항을 당원에 놓자는 거예요. 그럼 가장 막강한 결정 권한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최근에 어제입니다. 윤영찬 후보가 최고위원회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하셨는데 사퇴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칙과 상식으로 민주당의 사당화를 막아보자 했지만 전당대회를 통한 저지하는 일은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심에 줄 서지 않고 특정 후보에 줄 서는 상황 참담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뭔가 이 내용을 좀 비판한 것 같죠. 그러니까 당내에서는요. 이거 당원 항상 무슨 일이 발생하면 당원들 의견 물어보자. 그러면서 추진하는 거. 이게 맞는 겁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 당원들의 의견을 가장 우선시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요. 자, 그런데 정우택 변호사. 네. 기억을 돌려보면 지난 총선 때요. 사실은 민주당이 위성정당 그때는 시작이 어떻게 됐든 당시에 야당이 시작이 됐든 어쨌든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그걸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서 만들기로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참패의 원인이 됐다. 반성의 대상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우선시한다는 규정을 당원에 넣게 되면 이런 비슷한 사안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결정을 또 하게 되는? 이게 두 개를 직접 비교할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당대표가 이거를 전당원 투표에 붙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나오는 거는 발의 요건이 일단 당원의 10%가 발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 120만 보면은 12만 명 정도가 발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이 다르다 말씀드렸고.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이 대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의원 제도가 없습니다. 대의원으로 안 하거든요. 그냥 당원 50%, 그냥 여론조사 50% 해요. 근데 민주당은 대의원 제도가 있어요. 따로 두죠. 따로 그렇죠. 항상. 대의원을 누가 임명하느냐? 지역위원장, 현역 의원이 임명합니다. 각 지역에 한 50명, 60명 되거든요. 그게 한 15,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예전에는 한 45% 정도 의사결정하다가 지금 30%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대의원제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대의원이라는 게 예전에 직접 못 나가는 간선제잖아요. 직접 출석을 못 하거나 이러는데 지금은 대의원도 온라인으로 하고 당원도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투표 방법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마 지금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아마 현장에 나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대의원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대의원 제도의 문제점은 좀 별도의 문제인 거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다. 그렇죠.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기본적으로 당원들의 요구가 이겁니다. 요구를 반영할 통로가 없다. 지난번에도 계속 이제 중앙위라든지 이게 계속 문제되거든요. 예를 들어 컷오프도 예를 들어 중앙위에서 하는데 왜 거기서 하냐? 그냥 당원들이 하지. 근데 저 자꾸 국민의힘하고 비교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냥 당원들이 결정해요. 여론조사 결정하고. 국민의힘은 좋은 제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돼요. 왜냐하면 대의원제라든지 중앙위 컷오프라든지 아니면 대의원제 어떤 반영이 없어요. 심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도는 심플하게 좋습니다. 당원 50%, 국민 50%, 아니면 70%, 30%. 그러면 간단하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 그 배경 중에 하나는 권리당원 전원 투표라고 하지만 이게 권리당원 여론조사가 아니거든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요. 소극적 의사를 있으신 분도 그냥 전화를 받고 답변하면 의사 반영이 되지만 이건 전원 투표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권리당원들이 직접 가서 투표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이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강성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나선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투표율이 낮은 것도 이런 영향이 있다. 이런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이 당원을 놓자고 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당에서 당원 말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게 문제가 되면 다른 분들이 당원을 많이 가입시켜서 지금 120만인데 한 200만 된다든지 그렇게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대의원 대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의원 선정을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위원장, 현역위원장이 선출하는 겁니다. 오히려 간선제예요. 이분들은 그냥 선출한 사람의 의견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사회 조직에서는 대의원을 그 회원들이 뽑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사가 반영돼요. 근데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러다 본다 그러면 아. 당원 늘려서 더 강화시켜서 그분들한테 권한을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처럼 현역 의원들이 개파 수장들이 갖고 있는 대의원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잘못된 시각이라 보고 있습니다. 김수엽 위원장, 뭐 경쟁 정당의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그 표현을 짠물 정당이 되고 있다. 점점 짜진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그나마도 짠물인데 예. 자꾸 그나마도 물을 증발시켜가지고 소금만 남게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에서 대의민주주의로 옮겨온 과정, 역사적 맥락 이런 것들이 예. 있지 않습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를 하되 그것이 노정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불가피하게 대의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금 현대의 민주주의가 대의제도로서 자리 잡은 건데 사실은 이제 제가 저거를 보면서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예. 국민의힘 말씀을 하셨지만은 국민의힘은 저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전부 당원들이 와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위에서 이건 전당원 투표 사항이다라고 결정을 하면 예. 그때 가서 이제 전당원 투표들 예를 들면 당명을 바꾼다든지 예. 뭐 그다음에 뭐 당원 당규를 바꾼다든지 아. 이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뭐 공직자 선출을 위해서 뭐 전당원들이 경선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되어 있지 모든 당무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권리당원 내지는 책임당원들이 와서 투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은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뭐 조응천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도 지적했듯이 수기를 통해서 반대파의 목소리를 내는 통로 자체가 차단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대의제를 하는 것이 충분하게 수기할 수 있도록 예. 적은 사람이 그러니까 많지 않은 사람들만 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5천 명이 모여서 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불가피하게 대의제를 통해서 좀 더 깊은 논의를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대의제를 하는 건데 대표들이 모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건데 이거 그냥 안 된다. 그냥 전당원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소수파에 의한 수기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저는 굉장히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 예. 특히 제가 이 해외적인 사례들 쭉 보게 되면 예. 이게 사실 이제 말하자면은 국민투표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하자면 민주주의 제도에서 대개 독재자들이 굉장히 국민투표를 좋아했습니다. 소수파를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인기영합적 정책을 통해서 자신을 재신임하는 방식으로 국민투표를 굉장히 많이 했고 역사적으로 가장 국민투표를 많이 활용했던 게 히틀러랑 무솔리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짠물 정당에서 실제로 이재명 의원의 사당화가 아주 가속화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세표 변호사, 제 발언기 조금 있다요. 조대니 변호사한테 질문 드리고 그다음에 또 드릴게요. 조대니 변호사, 만약에 이 당원 규정이 신설이 돼서 포함이 된다면 지금요 얼마 전에 이제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당원 80조 1항 그러니까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한다. 이 조항은 그냥 논란이 됐지만 유지가 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조항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분들이 이거 바꿀 필요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이 권리당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규정도 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좀 걱정하신 분들이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뭐 사전 작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어요. 네, 지금. 그런 시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형은택 변호사님께서 그 대의원 대회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물론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예. 뭐 직접 민주주의에 관련된 그 관련된 장단점을 보듯이 대의원 대회에 관련된 선출된 뭐 이런 그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의원 대회에 관련돼서 뭐 단점들이 발견됐고 그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좀 더 당원들의 의사를 좀 더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건설적으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하는 건데 이것이 마치 뭐 더 이재명 그 후보에게 이재명 의원에게 더 적극적인 뭐 지지층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처럼 이렇게 몰아나가는 것 자체가 그런 시각 자체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 기사 몇 가지 있는데요. 이어가서 그 형은택 변호사, 윤석 전 대변인 각각 발언기 드릴게요. 다음 기사 보죠. 이것도 역시 좀 맥락이 좀 연결됩니다. 이재명 지도부 영향력 줄어든다. 지금 이제 이른바 친명계로 꼽히시는 분들이 지금 여야 중진 협의체 얘기가 나왔죠. 지금 국회의장 대통령 뭐 이게 만남에서
요 얘기가 꺼냈고 구체적으로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가 모여서 중진들이 모여서 뭔가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도부 영향력 줄어든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만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 괜히 책임 나눠 가는 거다. 이거 반발 목소리가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여기 민영배 무소속 의원 이렇게 목소리가 돼 있는데 일단 요거 유유석 전 대변인 어떤 생각이신지 주시고요. 그리고 정우택 변호사는 요 내용 포함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시고요. 유유석 전 대변인. 중진협의체에 반기를 들 줄은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중진들이 그 당론을 어기면서까지 뭐 여당 협조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뭐 노역이다. 새롭게 들어설 지도부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뭐 이런 이유를 좀 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직접 민주주의제 뭐 다 하면 좋죠. 전원이 다 참여해서 뭔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한다 좋은데 우리가 그냥 직접 민주주의의 단점 이렇게 검색창에 치면 나와요. 그 전원이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강성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대로 휩쓸릴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소외되는 분들이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 부분. 그런 문제 때문에 대의제가 생긴 거고 거기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그렇게 발전을 해온 건데 뭐 타당 얘기지만 권리당원이 뭐 전체를 결정한다. 이론적으로는 좋죠.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뭔가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정당도 생기고 한 거고 지금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중진 협의체도 그럼 각 당의 책임당원, 권리당원끼리 결정해서 뭔가를 다 결정하면 그럼 제일 좋은 건데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경험과 경륜을 갖춘 여야의 중진들이 만나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토의를 하자 이 얘기인데 이걸 특정 지도부의 어떤 노선과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부터 하는 이 상황이 민주당의 현실을 말해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정 대표 시간이 많죠.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이 여야 중진 협의체가 저는 아마 여당은 반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당은 지금 당 대표가 없거든요. 그리고 당 대표 언제 뽑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거 계속 싸우고 미정. 있죠. 지금 비대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조직이 없는 거예요. 공식이라는 게 당 대표, 원내대표. 원내대표도 지금 뭐 사퇴현이 많은 게 비상 조직이 있는 거죠 지금은요. 그렇죠. 비상 조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해요. 근데 야당 같은 경우는 당대표 뽑잖아요. 그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장 이게 어쨌든 공식 조직이거든요.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안 될 때 하겠다는데 제가 보기에 좀 야당 입장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직접민주주의 계속 폐해를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번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지금 자꾸 민주당 얘기하니까 저도 빗대서 얘기할게요. 비상 상황이 아니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걸 비대로 가야 되냐 아니냐. 이런 건 사실 당원들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죠? 그냥 뭐 상임 전국이 여러 가지고 그냥 사퇴했던 사람이 다시 나와서 투표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원까지 간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당원들이 결정했어 봐요. 법원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이준석 대표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0%면 12만이에요. 12만 당원이 발의해서 청구한다면 어느 정도 얘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거나 이럴 때는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다. 이 정도 제가 보기에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놓고 지금 이 국민의힘 소속 패널분들과 민주당 소속 패널분이 토론하는 것처럼 됐는데 사실 민주당 내 토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그 갈려 있어요. 의견들이. 이번 키워드는 되풀이된 비극입니다. 비극은 되풀이가 되면 안 되는데 또 발생했다는 거죠. 자, 기사로 확인해 보죠. 수원 세모녀, 엄마는 암, 두 딸은 안치병, 살기 힘들다, 유서 9장이 남겨졌고요. 그 사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극이 발생한 거죠. 아버지 사업 부도 후 빚 남기고 숨졌고요. 생활 능력 있던 장남도 희귀병으로 사망. 그리고 남겨진 엄마와 딸은 아픈 겁니다. 이달 초에 병원비에 월세 늦어 죄송 뭐 이런 거를 이제 집주인에게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요. 2년 전에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대요. 그리고 지금 주소와 주거지가 달라서 파악이 안 됐던 거죠. 이 어려움이 있었네요. 다음 보시죠. 여기 보면 건보료 16개월 밀렸는데 놓쳤다. 요걸 예의주시해서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물론 또 어려움이 있었겠죠. 전입신고 안에 이상징후 대처를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물론 저 전입신고 문제가 있어서 어렵긴 한데 이거 방법이 없었을까요? 일단 이런 상황이 예전에 이제 송파 세모녀 사건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3개월 이상 공과금이 밀리면 통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6개월이나 밀려서 해당 그 기관이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주소 전입이 실제로 어디인지를 모르는 네, 거죠.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포기를 했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피해자들이 복지 서비스를 관련돼서 신청한 부분들도 없었기 때문에 전입 신고를 해야 뭔가 받을 수가 있는 네, 건데. 신청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으로 찾아내지를 못했던 상황인데 물론 이제 정부나 이런 관련 기관들의 이런 인력이라든지 예산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신청주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이런 사각지대를 좀 메꾸려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신고를 못한 거 아니냐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그냥 글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좀 잡아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 어제 발견된 상황, 그다음에 월세 42만 원 복자서 생활고 겪은 등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좀 적혀 있습니다. 이런 일 있으면 안 되는데 또 비극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